한국은행은 계엄령 다음 날인 4일부터 비정례 RP 매입으로 시장에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와, 한국은행이 진짜 미쳤구나. 금리 올릴 때 안 올리고 버티다가 내릴 때 바로 따라 내리면서 서민 경제 박살내더니 서민 생각 여전히 1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오로지 부자들을 위한 은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와, 한국은행이 무제한 유동성을 풀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RP 매입이 뭐지? 나라 경제 어렵다고 하지 않았나? 무슨 돈으로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RP 매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요. Let's go! 먼저 RP란 Repurchase Agreement로 환매 조건부 채권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이는 거고요.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현금을 가지게 되고 이 돈이 채권 시장 그리고 증시에 흘러 들어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서 증시 폭락을 방어하는 눈속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이 RP 매입은 사실상 금리 인하와 같고 환율 방어는 앞으로 더욱더 할 수 없게 되고 내수 경기는 더 힘들게 되고 물가 상승까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기존에 선정된 기간 내에 국내 및 외국계 은행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10.8조 원 규모의 RP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수준이고요. 비상계엄 여파로 2주간 총 151조 원을 찍어서 채권 시장과 증시를 방어하겠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사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는 다시 금융기관이 매입해야 되는데요. 일단 초반에는 현금 유동성이 생기니까 증시 부양을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시 금융기관이 매입해야 되니까 시장 긴축이 됩니다. 현재 글로벌 긴축 그리고 완화 트렌드와 정반대로 가고 있고요. 현재 한국은행의 생각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해서 버티다 보면 탄핵 열기도 시들시들해질 것이고 6개월 그리고 1년 뒤에 경제가 어떻게 되든 그건 그때 가서 또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증시가 코스피는 6개월 차 내리하락이었고 코스닥은 9개월 차 내리하락 중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미증시와 코인은 연일 불장인데 한국만 6개월 이상 폭락했다는 말이고요. 그럼 갑자기 왜 증시 방어를 할까? 이때까지 이렇게 무너질 때는 뭐 했을까? 진짜 월봉은 볼수록 열받습니다. 한국이 전쟁 났는지 맨날 언론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 잘하고 있다. 수출 최대 흑자, 아파트 신고가 이런 얘기를 포장하면서 경기를 선반영한다는 코스피 이 모양 이 꼴 그리고 코스닥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한국장이 아무리 세력들이 판치는 투기판이라도 이건 아니죠. 무튼 이렇게 폭락할 때 하느니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증시를 떠받들면 되는데 이때까지 무제한 RP 매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건 심각한 경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제한으로 돈을 찍고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니 당장에는 주가 방어가 되고 소비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부작용은 6개월 동안 서서히 나타나고 6개월 이후에는 더 가속화되고요.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가 될 수 있고 원화 가치가 폭락, 한국 돈이 쓰레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급등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과 외환 보유고가 녹아내리고 있고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면 25년, 26년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향되고요. 그렇게 되면 신용 등급도 하락될 수 있고 외화 자본 유출은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지금 국힘이 6개월 뒤에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6개월은 이재명의 2심, 3심 이것을 6개월 안에 끝내고 이재명 없이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입니다.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철저하게 경제 재테크 관점에서 보면 일단 현재 국힘은 한국 경제가 망하든 말든 일단 국민 돈으로 방어하고 본인들 정권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6개월 뒤에 경제 위기가 오든 말든 어차피 어려운 건 서민들이고요. 망하는 것도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경제가 좋아진 척 무제한 유동성을 이렇게 공급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항상 많은 옵션을 준비해놓고 움직이는데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 진짜 이해할 수 없죠.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많은 옵션이 준비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좋으니까 지켜보자. 한국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개판이지만 준비된 옵션도 없으니 일단 서민 위하는 척, 경제 좋은 척 무제한 유동성 공급하자. 결국 비상계엄으로 인해 그리고 빠른 수습이 아닌 본인들 정권 연장을 위해서 국민들의 돈 151조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채권시장과 증시를 떠받들면서 증환펀드 10조, 채권펀드 40조까지 더하면 총 200조가 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환율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고환율로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대외 신인도 하락, 신용 등급 하락 이런 부작용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들이 200조가 순식간에 정치인들의 정권 연장 그리고 계엄령 한 방에 녹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 경제는 안 좋은데 내년 경제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쓰나미로 인해서 더 무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외환보유고 역시 지금 환율 방어하느라 국민연금과 함께 녹아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이 곧 4천억 달러가 깨질 위기입니다. 4천억 달러가 깨지게 되면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 역시 될 수 있고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속적으로 헛소리만 합니다. 금융과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을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 또 한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 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계속 언급하는데 결국 본인 돈이 아니라 국민들 돈이 녹아나고 있고 상황이 지속될수록 서민들은 더욱더 가난해질 텐데 모든 뒷감당은 철저하게 국민들의 몫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진짜 서민 위하는 척 그만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금리 인상할 때 안 하고 인하하면 안 될 때 바로 인하하면서 경제 파탄 내고 부동산 떠받들 생각, 오직 은행 배불려서 본인들 배불릴 생각밖에 없으면서 한국은행의 목표가 뭔가요?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라는 핵심 목표를 버리고 오로지 기득권층들을 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창용 총재는 국무총리로 거론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이 사람 또한 국무총리는 안 되겠죠. 이미 윤석열은 탄핵안 가결 이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구하고 있고요.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시간 끌어서 버티겠다는 심산입니다. 탄핵 가결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고 재판 과정도 생방송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시시비비를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계엄령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좌우 이념 대립을 극심하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예전 박근혜 탄핵 때는 변론을 포기했었고요. 그때도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180일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거고요. 만약 정말로 이렇게 6개월이 걸리게 된다면 한국 경제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외교 그리고 각종 경제 정책이 모두 스탑인 상태고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하고 난 이후에 한국에 대한 각종 발언과 규제를 쏟아낼 텐데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조차 안됩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인정할까요? 예전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죽은 정부와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트럼프입니다. 정말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외국 자본이 더 빠져나가면서 증시, 경제를 부양할 돈들이 국민들 주머니에서 녹아나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화될수록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가 얘기한 대로 한국의 국가 신용 이미지 하락 그리고 대한민국 5,100만 국민들이 할부로 이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는 좌파 우파의 대립이 아닙니다. 그런 시선으로 보시면 계엄령 사태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느 누구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시 상황도 아닌데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결국 현재 야당 의석수 그리고 여당 의석수 모두 민주주의 투표로 결정한 거고 다음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국힘의 일부 의원들은 무조건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면서 본인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본인들 정권 연장을 위한 거잖아요. 현 정권이 마음에 안 들고 나와 뜻이 다르면 다음 선거에서 각자 투표로 단죄하면 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계엄령 선포로 무력으로 진압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건 공산당에서나 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계엄령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이유고요. 앞으로도 계엄령을 남발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서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한국은 점점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좌우 이념 대립에 대해서 저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지 이렇게 명백한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절대 중립을 지킬 생각이 없고 내란 사태를 좌우 이념 대립으로 착각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하여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왈